자, 그러면 이제 4차 모의고사 B형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1번 문제가 있는데요. 1번 문제는 이제 어떤 문제냐면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기출문제 관련된 것들을 좀 약간 응용해서 문제를 내봤어요. 자, 다음 기읍과 기읍이 니을을 통합할 수 있었던 디귿과 니을의 개혁을 각각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일단 기읍과 니은의 내용, 그 국가가 어떤 내용이 국가인지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죠. 기획하고 니은은 이번 시험에 나왔지만 북주와 북제예요. 예, 북주와 북제. 예, 그래갖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서희, 동희 이렇게 나와 있지만 서희가 이제 북주를 계승하고 동희가 북제를 계승하죠. 북제도 계승하죠. 자, 북주가 이제 인구라든지 경제적 측면에서는 북주보다는 능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북주가 이제 북제를 먹어요. 예, 그러면 이렇게 이 북제를 먹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자, 이때 이제 북주의 무죄가 직행하면서 여러 개혁을 했던 그것이 원인이 되는데, 먼저 군사적 개혁으로서 이제 뭐냐면 부병제도를 실시했다. 그래갖고 그 당시 이 부병제도를 실시해서 한인 농민병들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선비족들 통합시키는 그 역할도 동시에 했던 거죠. 그 다음에 경제개혁으로 이제 보면, 자, 여기면 중농정책을 실시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전쟁 노비를 과감히 해방해서 일반 농민으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농업을 이제 뭐냐면 그 일반 농민 백형했고 농업에 대해서 종사하도록 했죠. 종사죠. 조사가 아니라 예. 항무지 개간과 수리시설 확대로 농업 생산을 증대시켰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북주가 출발 상대를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북제를 통합할 수 있었던 배경이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이제 석주 칠령이 나왔으니까 아소카 왕이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면 다음 니은의 용을 쓰고 기역이 니은의 그 보편적 이념을 삼은 객을 쓰시오. 자, 일단은 니은에 들어갈 그 내용은 뭘까요? 이건 다르마죠. 다르마. 예, 보편적인 어떤 법칙 이런 것들 이제 강조한 다르마. 근데 그러면 이 아소카 왕이 보편적 이념으로서 이 다르마를 선택했던 그 이유 계기가 됐던 건 뭐냐면 이 당시 남방에 인도 남방에 칼리카 왕국이 있었어요. 이 칼리카 왕국을 정복한 후에 전쟁의 참상을 보고 나서이다. 그 이후부터 이제 정복 전쟁이 끊어지고 중단하고 다르마에 의한 통치를 이제 했다. 그리고 각지의 석주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냐면 다르마의 어떤 통치들을 새겨놓도록 했죠. 그래서 이 아소카 왕의 정치, 다르마의 그런 정치적 이념, 의도 이런 것들이 이제 기출이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3번은 포농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포농. 예. 그래서 이 포농 내용은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보충 자료를 이제 보고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는 보충 자료 좀 봐야 돼요. 이게 기출 나왔던 주제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럼 보면요. 자, 포농은 이제 그 상상의 형태를 세 가지 형태로 나눴어요. 그래갖고 이제 첫 번째 형태가 이제 상상 속으로. 그래서 이 상상 속으로 두 가지로 나누죠. 그래서 실제와는 대조되는 의미로서 사용된다. 이 역사적 상상이 아니라는 거. 일종의 백일몽.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판타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잠깐 이제 제가 쉬는 시간에 그 이면 게시판에 갔더니 합격 후에 이제 김연아 같은 평범한 여자들 만나고 싶다. 이런 이제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김연아가 어떻게 평범하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너 같은 애들이 어떻게 만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 물론 이제 각자 기준이 다르겠지만 김연아 분이 그렇게 평범한 사람은 아니죠. 예, 그래서 평균치 이상인 그분인데 이렇게 우리 같이 이제 아무리 합격해도 이제 교사가 될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뭐 재벌도 아니고 그때 사자 들어가는 직업도 아닌 분이 그렇게 좀 김연아급을 만난다는 건 좀 약간 판타지, 백일몽 요게 관련돼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런 경우에 해당한 거예요. 역사적 상상은 이제 팩트에 바탕을 해야 되는데 팩트가 아닌 거. 예.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할 때 우리는 이제 여기에 소득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유도된 상상, 그래갖고 역사 상상과 관련된 상상 속에서 이루어진 사고 형태인데, 자 일단 포항성에 대한 기술을 보고
그것을 머릿속에 재구성하는 거야. 그거는 이제 역사 상상 속에 써가겠죠. 요 앞에는 팩트를 근거하지 않고 자기 어떤 어, 믿음이라든지 희망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근거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팩트를 근거하기 때문에 이제 역사적 상상 속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정으로 상상은 뭐냐? 만약 자신이 어떤 입장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역사적 인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역사적 인물이었다면 이렇게 할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정의 상상이에요. 그래서 이거 감정이입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상력을 가지고 그런 건 뭐냐면 그 행동하는 걸 정해진 틀, 그 관례로부터 벗어나는 능력, 창조적인 상상. 이때 창조라는 건 많으면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전혀 없었던 것을 무를 유로 창조하는 게 아니라 유긴 유인데 불완전한 유가 있죠. 그러니까 파편적인 어떤 사실들을 창조를 바탕으로 해서 창의를 바탕으로 해서 욕을 바탕으로 재구성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상상력을 가지고요.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유형을 좀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게요. 3번 문제. 자, 일단은 가의 유형은 유도된 상상이에요. 유도된 상상.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이제 뭐냐, 우리는 아름다운 걸 사랑하지만 사치함을 흐리지 않으며 지적인 생물을 사랑하지만 유학하지는 일이 없다. 등등등등 이렇게 있고 이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펠로폰네스 전쟁이 끝난 도중에 거기에 전몰자들을 이제 장례식할 때 페리클라스가 이제 한 연설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보고 뭐냐면 그 연설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제 역사 사실들 상상을 하게 되죠. 어떤 그 파노라마가 쫙 들어가잖아요. 페리클라스가 연단에 서가지고 많은 대중들한테 연설하는 그 모습들 상상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유도된 상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만약에 내가 신립이었다면, 역사적 인물이었다면 이렇게 할 것이다. 그는 가정으로 상상이죠. 두 번째 유형이었던 가정으로 상상이고요. 그냥 다는 좀 약간 고차적인 상상인데, 무등왕릉의 완비의 치아 나이를 보고 나서 송상 6호분과 구분해가지고 무등왕릉이 무등왕릉 묻히고 송상 6호분에 무등왕릉이 왜 안 묻혔는가를 상상을 하죠. 그래서 몇 개의 파편적인 증거를 통해서 서로 간에 이제 연결시켜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거냐 기존의 것들을 이제 연결시켜서 재해석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가정어 상상이죠.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유형을 제가 예문에 제시했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역사가는 가 유형의 사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쓰시오. 그래서 가 유형의 활용은 역사가가 자신의 지식의 기능을 활용하여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이미지를 이끌어낸다. 그 사료를 보고 나서 머릿속으로 이제 내면 속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유형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자, 이거는 가정어 상상은 증거의 외견상 나타나는 것 이상으로 함축된 의미를 알죠. 특히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 사실뿐만 아니라 그 내면의 의미를 보는 거야. 왜냐면 감정이입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신립장군의 어떤 이제 내면을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왜 신립장군이 탄군대에 갔었는가 그 내용들. 자, 그 다음에 다 유형과 관련된 상상 형태의 명칭을 쓰고 이건 상상력을 가지고죠. 이러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행동 특성이 뭐냐? 조그만 증거를 가지고 파편적 증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실을 추론하거나 오래된 자료를 통해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하는데 이건 창의적, 창조력과 관련된 상상력이지만 여기에서 창의와 창조는 예술적 창조력이 아니죠. 그래서 없는 내용을 아예 새로운 내용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조그만 내용들 그것도 연결시켜서 새로운 이제 구조를 만들거나 해석을 재해석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문제를 만들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자, 4번은 로마의 이제 권력 구조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 문제 풀어보면요. 다음은 로마의 민의 명칭을 쓰고 로마의 민의 명칭을 쓰고 민족 출신을 말해보시오. 그 다음에 기획의 포괄 방식을 한 줄에 쓰고 디귿의 신분상 일반 평민과 다른 점을 한 가지 쓰시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가낭의 요구에 따라 인민은 뭐뭐해서 그 룰루스 호스티우스 왕을 선취했다. 요건 이제 표현에서 보니까 이제 이거는 초기 로마 왕들을 얘기하는 거죠. 초기 로마 왕들은 형식상 어디에서 선출되냐면 미네였던 쿠리아에서 이제 선출돼요. 근데 주의할 것은 쿠리아는 그다음 형식적인 거였고
이 코리아를 장악했던 것은 파트리키라 해서 귀족들이 장악했어요. 뭐 그 당시 귀족들이 민회나 원로원이나 그 다음에 정무관들 다 장악했던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이제 요 초창기 민이었던 코리아에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사람 이후에 세르비우스 투리우스는 이렇게 있는데, 자 간항이 아니라 이게 전항이네요. 예,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전항이에요. 자, 그 사람 이후에는 세르비우스 투리우스가 최초로 인민의 명령 없이 통치했다고 전했는데, 자, 세르비우스 투리우스는 로마의 5대 왕이에요. 5대 왕. 그 5대 왕인데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출신이냐면 에툴리아 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로마 초기 때 에툴리아 왕들이 즉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그 로마 왕이 에툴리아 출신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보통 로마의 왕정 1대에서 노무노스에서 이제 6대까지 이제 지속이 되는데 1대하고 2대는 이제 라틴족 계열이야. 이 라틴족 계열이고 3대 왕은 사비나족이었거든요. 사비나족. 그다음에 5대 6대 왕이 이제 이 5대가 이제 세르비우스 투리우스 때부터인데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에트리아 계통이고 6대 왕도 에트리아인데 이 사람도 쫓겨났어요. 이 사람은요. 예, 이 사람은 이제 실존하는 왕인지 아닌지도 이제 학계에 많이 많기 때문에 대개 이제 5대인 세르비우스 투리우스가 마지막 왕일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 이 사람이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그 뭐냐면 그 당시 로마인들 귀족들의 어떤 반발 때문에 쫓겨났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예, 보통 이제 그 서양사 기록은 그렇게 적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로마 초창기 때는 라틴족, 사비나족, 그 다음에 이렇게 에툴리아인들 세 개의 그런 부족들이 세 개 부족을 위해서 구성이 됐고 각각의 이제 부족에서 100명씩 착출해서 쿠리아를 이제 만들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기역의 포결 방식을 쓰시오. 기역의 포결 방식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포결하냐면 집단별 포결이에요. 그래서 각 코리아가 그 당시 한 300개 정도 10개 시족들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쓰는데 하나의 이제 포결권을 이제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코리아에서 하나의 이제 포결권이 소유되는 방식으로 집단별 포결 방식을 딱 각 코리아에서 예. 이 집단별 그 포결 방식은 코리아뿐만 아니라 후에 백인데도 이렇게 집단별 투표 방식을 해요. 그리고 이제 후에 뭐 3부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개인별 투표 방식도 있지만 이런 집단적 포결 방식이 고대나 중세시대 때 은근히 있었고 미국의 지금 대통령 선거도 주별로 집단별 투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도 뭐 넓게 해석하면 그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디귿의 신분상의 일반 평민과 다른 점을 한 가지 쓰시오. 자, 피보민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피호민 제도와 관련된 건데, 자, 보호자와 이제 그 피보호민들과 관계는 보호자인 귀족과 신의로 맺어져 있고 법적인 인격을 인정받지 못해요. 대신에 이제 보호자가 그를 대신해서 법정으로 나가는 그래서 번호를 쓰게 됐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관련된 문제가 여기 나왔죠. 피호미 제도. 예, 이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해볼게요. 5번. 이 5번은 농가 집성과 관련된 거야. 농가 집성. 보통 우리가 농사 집성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신문이 나가지고 제가 농가 집성 한번 냈어요. 신부sem에 있는 사료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자 다음 디귿과 관련된 서명을 쓰고요. 예, 요거는 농가 집성 신속이 썼죠. 야, 그 다음에 니은이 그 당시 그 신속이 디귿의 기역에 수록된 이유를 쓰시오. 그래갖고 이제 농사직설의 기역, 건농문이라는 것은 농사를 권하는 거야. 근데 이제 단순히 권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뭘 하냐면 농민층을 성리학적으로 교화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 이것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신속의 이제 농가집성은 이게 17세기 정도 쓰여진 것인데 조선 후기 때 쓰여진 거죠. 그 뒤에 18세기, 19세기 때 농서보다 좀 보수 지역이에요. 약간 성리학적인 것들을 강조하고 지주조 노제를 강조하고 그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통적인 농농사, 반농사 방식을 이제 강조한다는 이런 것들이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그 농사에 관한 책, 그러니까 이제 농가 집성을 편찬 목적을 쓰시오. 자, 농가 밭의 모든 생산을 더욱 집약하고 합리화시켜 농업 생산 제고하려고 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디귿에 대해서 농농사 개성 방식을 위한 제안 쓰시오. 자, 이때 집화법 중심에서 이항법 중심으로 바뀔 걸 제안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뒤에 있는 이제 그 농소처럼 어떤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에 맞춰서 상품 작물 재배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나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 고려 후기 때부터 이제 도입됐던 이항법 같은 것들 이제 제안을 했고, 물론 전 시대보다는 좀 진보적이지만 후대에 그 나타난 농소보다는 좀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지주 정호제나 성리학적 가치관을 좀 강조했다.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자, 6번 문제는 이제 제가 이제 3월 보는 아시아사에서 이제 문제를 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문을 따서 하는데, 요 자료 A번하고 자료 B는 양보운동에 참여했던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자료 A번 누가 이제 했는지 풍계분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 B는 정가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 굳이 뭐 문제를 자료 A를 자료 B가 누가 썼는지 몰라도 문제는 풀어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기획이 서양인을 초빙해서 각국의 언어와 문자를 배우겠다. 양모들 그 총리함은 밑에 산하기관으로서 뭘 썼냐 하면 교육기관으로서 동문관을 썼어요. 동문관을 만들었죠. 번역을 해야 되니까. 일단 서양의 발달된 문화나 이런 것들 서적들을 하려면 영어라든지 불어라든지 이런 것들 번역할 수 있는 인재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동문관이라는 외국어 학교를 만들었죠. 번역 학교를.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동문학하고 이제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동문학이라고 잘못 적어놨더니 어떤 분이 지적하셨더라고요. 동문관 아니냐. 그래서 맞아 동문관이에요. 제가 잘못 적었어요. 그래서 수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더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중국의 융상 명고를 원본으로 삼고, 그 다음에 각 외교의 그 부강 지수를 가지고 이를 보강한다면 가장 좋을 것이다. 자, 이거는 정형적인 뭐예요? 중체 서용의 논리죠. 중국의 어떤 근본적인 것, 성리학적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 기반으로 해서 서양의 것을 받아들이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유용한 의미, 이 동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 썼죠. 이건 중체 소형이죠. 자, 여기에서 중체 소형의 이제 유용한 의미는 서학의 수용을 완강하게 거절하는 반대파에 대항함으로써 유용한 의미를 지녔다. 그래서 이제 중체 소형의 논리는 우리는 우리 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아예 버리는 게 아니라 서양의 기술만 뛰어난 것들만 받아들인다. 태평천국 운동 때 보지 않았느냐? 서양의 어떤 발달된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효율적인 걸. 그래서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부국 강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처럼 뭐 그 반대파 수고포처럼 그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우리를 완전히 서양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반대 논리로 이제 사용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어보면 자료 B의 주장에 깔려 있는 인식을 이제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자료 B는 아까 이제 정강훈이라는 사람이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좀 함정을 봤어요. 정강훈은 양모운동에 참여했던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고 해서 양모운동에 참여했다고 해서 범법 자강을 하지 않았냐? 그것도 아니야. 그 사람들 또 한편으로는 또 범법 자강 운동도 또 뭐냐면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양모운동에 참여하면서도 그 당시 청일전쟁을 보니까 일본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강성룡 입헌 정치제도 있다. 그래서 우리도 입헌 정치제도를 받아들이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위원회를 구성하자. 그래서 여기 위원이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는 게 의회와 관련된 거죠. 예, 그 의회를 설립해서 백성의 뜻을 하나 묻혀서 민기를 강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자, 중국의 인구는 4억이 넘으니 능히 위원을 설립하면 서로 뜻을 묻고 4억의 민중을 하나로 뭉칠 수 있다. 그러니까 국가를 통합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그 의회라는 것은 국민의 의견을 모아서 국민의 뜻을 모아서 입법을 만들고 그다음 민주주의 정치를 실현하는 그 서구식인 그런 개념에서 접근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국가의 부흥을 위해서 국민 통합의 목적으로서 이렇게 이제 하나의 장치로서 이해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근대적 의미의 의회 제도의 어떤 의미, 목적 이런 거와는 참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 이런 것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하여튼 이제 정강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양모운동에 참여했지만 또 의회 성립도 같이 주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이렇게 뭐 양모운동은 그 무기단의 기술만 강조하고 제도나 의회는 받아들이지 않고 범법자금운동은 그 기술가 뿐만 아니라 제도, 의회 이런 것도 다 받아들이자 이런 식으로 양분화 시켜가지고 이해하면 되게 이해하기 편하잖아요. 근데 이해하기 편하다고 해서 이게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야. 모든 인물들마다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마다 각자 입장이 달라요. 지금도 그렇죠. 조국을 반대했다고 해서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건 아니죠.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검찰개혁은 좋지만 조국 싫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하는 것이 편법과 어떤 불법이 판을 친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을 물러나라. 그 주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 어버이연합이나 한나라당, 신한국당 있죠? 그 사람들 지지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각기 다른 모습들이 보일 수 있잖아. 마찬가지로 범법자가 운동이나 양보운동 이렇게 해서 양분해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도식화 시킬 수 있겠지만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꼭 우리가 도식화한 것처럼 이해해야 되는 건 아니야. 이거는 역사적인 어떤 사실이나 어떤 사건이나 입장에서 다 반영이 돼요. 예. 자, 하여튼 그다음 7번을 풀어볼게요. 자, 이 조선시대 사화와 관련된 거예요. 7번은 조선시대 사. 그래가지고 요거는 을사사와 관련된 내용을 썼어요. 제 을사사 가와 나는. 그래서 여기에는 자전이라는 사람은 이제 을사사니까 문정왕후죠. 예, 쉽게 이제 그 파악할 수 있죠. 을사사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밀지를 이제 유영원에 내렸죠. 밀지를 여기까지 주쳐야 되는데 그래갖고 이제 밀지를 그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이제 인종이 죽을 때 그 명종이 아니라 인종의 동생 명종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좀 약간 반계였던 계린군이나 봉성군으로 현인을 선택하자. 그런 이제 내용이 있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고 그건 이걸 이제 있으니까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 죽여야 된다. 뭐 이런 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밀지를 내리는 것 자체가 이제 조선시대에는 금기가 된 거예요. 왜냐면 왕의 명령, 그 문정왕후는 그 당시 수렴천청을 했으니까 이제 일단 최고 결정권자 이런 사람들의 어떤 명령은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해야지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밀지를 통해서 어떤 자신의 측근들에게 이렇게 내리는 방식으로 하면 이것이 이제 어떤 공론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중종 때라든지 명종 때라든지 뭐 이럴 때는 이렇게 밀지 정치가 이제 자주 행해졌어. 이게 좀 파행적인 형태인데 자, 하여튼 택형론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쓰시면 돼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을 택하자. 그래서 어린 명종보다는 현명한 사람들, 왕족 중에 현명한 사람들 택하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주로 이제 이것은 조작된 거라 보고 있어요. 주로 그다음에 소윤 측이 대윤 측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조작된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디귿에 이제 큰 화를 불러일으켰다. 그 이 사화가 을사사화가 종전의 사화와 다른 양상을 이제 보시면 왕이 승계를 둘러싸고 외척과의 갈등이지만 양측이 모두 살인들이 가등했어. 그래갖고 이제 살인들이 좀 큰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특히 소련 측의 살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외척과의 싸움이죠. 정확하게 훈축과의 싸움이죠. 예, 그렇지만 거기에 살인들이 가입하면서 이렇게 상당히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요때 이제 을사사 외에도 그 뒤에 양재현 법소 사건이 있어. 양재역에 가서 누가 법소를 붙여놨는데 거기에 이제 그 문정왕후를 비난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사가를 바탕으로 해서 일어난 것이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한 것이 정리사예요. 그래서 그 이 정리사는 앞에 있었던 을사사의 어떤 후속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이제 양재역 법서라는 것도 실제로 누가 붙였는지 모르죠.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인명으로 갖다 붙이는 거는 그 당시 조선시대 때는 비밀에 붙여졌어. 그래갖고 그 내용이 그래서 그냥 벽서가 있다, 개서가 있다. 그래서 그걸 불태 없앴다. 그래서 들어주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인명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을 계속 들여다 주면 책임이 없는 거예요. 누가 이제 와가지고 그 잘못됐다 꼬질러지고 그럼 이걸 또 들어주면 그게 선례가 돼갖고 다른 사람도 이걸 또 잘못했으니까 자기 밝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러면 내가 미운 사람은 이제 인명을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돼버리는 거야. 자기가 싫은 거를 공격하는 수단. 그래서 저도 이제 카페에서 인명 게시판 의견을 안 들어줘요. 예. 예전에 한번 들어줬더니 자기가 뭐 그냥 했던 걸 다 인명으로 얘기해. 그래놓고는
실제로 자기는 참여는 안 해요. 그 말로만 떠들어. 책임 안 지겠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운영자가 안 해주면 막 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글 삭제를, 자기 들어놓고 삭제를 욕을 해야지. 근거 가지고, 이메일이라도 삭제해. 자기가 꼴 보기 싫다 그거야. 그럼 내가 그걸 삭제해주면, 그 삭제한 당한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나한테 욕을 하지? 그리고 이런 게 선례가 나오면 계속 뭐냐면, 익명에서 계속 삭제 요청하면, 누구나 그 문제 안 써요, 이제 익명 게시판에. 그래서 저는 절대 그 익명 게시판에 안 들어줘요. 예. 하여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익명을 쓴 그걸 들어준 거야. 예.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이 익명을 쓴 양재 법석 내용도 실제로는 누가 썼는지 이제 사람들이 수송을 하죠. 이거는 유원영이 쓸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다 조작된 거다. 이렇게 하는 건데 하여튼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게 정미사예요. 그래서 양재 법석 사건은 유명하니까 이 정미사도 관련된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볼게요. 8번. 아프리카 민족운동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 인명 게시판을 보니까 이제 아프리카 민족운동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단서가 있더라고요. 단서보다는, 이번에 이제 들어가신 교수님이 중앙아시아 전공하신 교수님인데, 그 아프리카사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이제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인명 게시판에 올려놓은 거는 저희 90%는 이제 거의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믿지는 않지만, 혹시 모르죠? 네, 또 들어갈 수 있는. 열 중에 또 한 명은 또 맞긴 맞더라고요. 또 예전에 구마라스 그 나올 거다 이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진짜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뭐 하여튼, 물론 그것 때문에 이 문제를 낸 건 아니, 그 내용 전에 이 문제 만들었기 때문에. 자, 근데 아프리카 민족운동은 하원 이제 기타사 관련돼 갖고 한번 건들 수는 있는 부분이에요. 예전에 에디오피아 관련돼서 또 문제가 나왔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자, 그 서양 열강의 침략을 받고 식민지 분할된 아프리카의 외세의 침략을 벗어나는 민족운동이 나왔다. 그래서 제가 수단, 에티오피아, 남아프리카, 나미비아 각국의 이제 내용들을 이제 적어놨는데 물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보면 자, 수단에는 1881년 자신을 수소 아우디 구세주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아흐마드라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구세주라고 주장하는 무하메드 아흐메드를 주축으로 봉기에 나왔다. 기획의 활동 내용 그러니까 이제 그 무하메드 아흐메드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토지개혁을 추진해서 이집트인과 영국인의 축출을 시도하였으며 순수한 이슬람 신앙을 주장했다. 이거 쓰시면 되고요. 에디오피아 관련된 건 예전 이탈리아 침입과 관련돼서 나왔어요. 20세기 때. 근데 여기에는 이제 그 전에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건드렸죠. 근데 그때 패했어. 무슨 전투에서 패했냐면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죠. 아도아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군이 이탈 군대를 대승을 거서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유럽 군들한테 아프리카군이 맨날 싸우거든. 근데 싸우지만 패요. 왜냐면 유럽 군대들은 이제 신식 무기라는 기관총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냥 상대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에티오피아 군이 이탈리아 군대를 격파한 거야. 최초의 일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를 저지하고 동료를 유지시켰는데 그 전투의 요인을 큰 원인은 메날리크 2세의 근대화 개혁이야. 그래서 이 메날리크 2세의 근대화 개혁들이 그 내용을 보면 그 에티오피아를 통일하여 철도를 부수하고 신식 군대를 조직했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싸웠던 에티오피아 군들은 나름대로 기관총이나 대포라든지 총을 가지고 있었던 신식 장비 무기들 그래서 이제 이길 수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에서 보면 이제 그 줄류족이 있어요. 줄류족. 예. 줄류족이 영국군을 습격한 사건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벌어진 전투가 그 유명한 이산드라나 전투야. 토전사에도 나왔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산드라 전투에서 영국군을 많은 영국군을 전사할 만큼 큰 승리를 거뒀다.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 일산드 전투도 에디오피아군의 그 아두아 전투와 함께 아프리카인들이 유럽인들을 격파한 사건 중에 하나였다. 전투였다. 다만 이산드라 전투가 좀 부각이 안 됐던 게 뭐냐면 아두아 전투 때는 에디오피아가 승리해가지고 독립국가를 유지했잖아요. 에디오피아가. 예. 근데 이 줄리우주트는 이산드라 전투 이후에 영국군에 이제 영국에서 이제 또 군대를 파견해요. 군대.
그래서 이제 영국의 근대식 무기에 의해서 줄리우주가 학살당해. 그래서 나중에 줄리우주가 영국의 이제 식민 통치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부각이 안 돼요. 요즘 측면에서. 자, 그다음에 나미비아인데 이제 나미비아는 여러분들이 좀 알려지지 않는 나라인데 이때는 나미비아는 독일 지배에 있었고 이때 헤르트족이 이제 무장봉기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때 많은 독일이 죽었는데 이 보복으로 아주 무자비한 학살을 해갖고 전 인구 헤르트족의 80%가 사망한 사건이 있어. 이건 문제는 안 만들었지만 일단은 헤르트족 좀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아프리카 민족운동은 12년 개정에서 상당히 강조돼요. 세계사 교과서에서. 근데 15년 개정에 들어가면서 이게 아프리카 민족운동 부분이 좀 약간 축소됐더라고요. 그 뭐냐면 이제 예전에 중국사, 서양사 중심의 이제 교과서 편집을 다시 해가지고 했는데 좀 이렇게 아쉬워요 이 부분이. 근데 기타사 내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15년 개정보다는 12년 개정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볼게요. 9번 문제. 9번 문제는 작년에 나왔고 또 요번에도 봉오동 전투에서 이제 영화나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문제를 쓴 게 아니라 문제 만들었던 거죠. 제가 9번인데 이 봉오동 전투는 뒤에 또 제가 보니까 또 한 문제 냈더라고. 제가 중복된 문제를 안 내야 되는데 이게 다 체크를 하는데 이 중복된 걸 놓쳤어. 그래가지고 하여튼 좀 실수를 했는데 하여튼 같이 이제 두 번 좀 연속 풀어보시고요. 물론 이제 주제는 동일하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이 좀 달라요. 이게 접근하는 방법이. 예. 자, 하여튼 보면 자 가에서 이제 기역에 들어갈 전투는 봉오동 전투예요. 예, 봉오동 전투고 그 다음에 나에서 니은에 들어갈 전투는 청산리 전투죠. 청산리 전투. 예. 그러면 이제 보면 그럼 봉오동 전투가 계기가 됐던 국내 벌어진 전투 이걸 했는데 영화에서도 나죠. 이 전투 삼두자 전투예요. 그래서 삼해운동 이후에 그 국경선 연해주나 만주에 있었던 그 여러 독립부대들이 요게 한강북도나 평안도를 공격해 국경선을 때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일어난 것이 삼두자 전투죠. 그래서 이 삼두자 전투.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삼두자에서 일본군이 큰 피해를 입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월광대대를 만들어서 공격하다 봉오동이 또 깨지게 된 거죠. 자, 니은에 들어갈 수 있는 군대 명칭을 쓰시오. 자, 여기에서 이제 있는데, 아이고, 제가 말 잘못했는데, 이렇게 디귿이 청산리 전투네요. 예, 디귿이 청산리 전투가 아니라 하다 보니까, 예, 이게 청산리 전투고, 여기에서는 군대 명칭이죠. 예, 좀 수정해 주시고요. 하여튼, 청산리 전투에서 큰 주력공을 이제 활동했던 부대는, 여러분 알다시피, 뭐예요? 예, 이거는 그 북로 군정소군이죠. 북로 군정소군. 그래서 이제 북로 군정소군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북로 군정소군.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읒과 디귿의 전투 사이, 그러니까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사이에 그날 일본군의 출동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조작한 사건이 뭐냐? 이거는 이제 훈춘 사건이죠. 훈춘 지역에 그 마적단을 이제 매수를 해서 그 훈춘에 있는 일본인 거주민들 공격을 한 거야. 그래서 몇 명 죽이죠. 그리고 나서 일본이 요구한 게, 우리 이제 자국민을 보호해주겠다 하면서 그 당시 이제 그 남만주일 때 군대를 파견해서 주둔권을 이제 얻게 된 사건. 그래서 이제 압록강이나 이렇게 건너가지고 하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 당시 청산리 때 군대 주둔권을 이제 얻으면서 뭐냐면 신속하게 공격할 수 있는 바탕이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청산리 전투의 밀사부에서 조직된 독립군대 명칭. 그 여러 독립군대들이 간도 참배를 겪은 다음에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하나 더 결집해가지고 이제 이동을 하려고 하죠. 예전에 자유시 사건의 그 전 단계로서 그때 이제 조직된 군대가 서일이 조직한 대한독립군단이에요. 예, 대한독립군단.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봤고요. 10번을 이제 볼게요. 10번. 자, 10번은 다음은 명예혁명과 청교도혁명과 관련된 주제로 과학적 역사 설명을 했다. 자,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자, 여기에서 이제 과학적 설명 방식은 이제 앞에 일반적 설명 방식과 좀 다른 거야. 일반적 설명 방식은 보통 교사들이 이제 수업할 때 이제 하는 방식이고요.
가학적 설명 방식은 역사 철학자나 가학 철학자의 설명 방식을 만든 거죠. 이론적으로. 그래갖고 이제 이 가학적 설명 방식은 주로 이제 포퍼나 햄벨 같은 신실증주의자들,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주장을 했던 건데, 그게 이제 뭐 영역적 법칙적 설명, 기하학적 확률적 설명, 그다음 발생적 설명, 요게 이제 가학적 설명 방식에 속하죠. 자, 그러면 요게 가에 들어갈 설명 방식은 뭘까요? 영역적 법칙적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CLE는 구조죠. 그래서 현상이 있으면 이 결과에 대해서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보편적 일반 법칙이 들어가. 예. 그래갖고 이때 보편적 법칙이 뭐냐 단원적이고 절대적이면 이건 영역적 법칙적 설명이 되는 거고요. 이게 가능성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기하학적 확률적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나와 관련된 것들은 뭐냐? 자, 이거는 발생적 설명이에요. 그래서 사건이 쭉 진행되죠. 어떤 원인부터 해서 결과까지 쭉 진행이 되고 그 중간중간에 법칙이 개입돼 있죠. 물론 이는 법칙은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직접적 언급이 생략돼 있어. 그렇지만 이 발생적 설명도 법칙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일종의 가학적 설명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나의 설명 방식, 그러니까 발생적 설명 방식이 가의 설명 방식과 영적 법칙적 설명 방식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자, 이거는 보면 발생적 설명은 최종적 단계부터 최초의 단계부터 최종 단계까지 전 과정을 거쳐 하나의 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단계가 바뀔 때마다 다른 법칙이 추가적으로 끼어드는 거죠. 근데 영역적 법칙은 한 가지 법칙이 있는데 반해서 딱 중간에. 근데 발생적 그 설명 방식은 중간에 L1, L2, L3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법칙이 개입됐다.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 설명의 가해 설명 방식을 도입하는 문제점. 이걸 이제 영역적 법칙적 설명을 도입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자, 일단 역사가들이 제시하는 실제의 역사 설명 가운데 포괄 법칙적인 어떤 설명을 찾기 어렵다. 실제죠, 실제. 실세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역사적 설명에서는 초기 접근과 일반 법칙부터 사건의 결과를 직접 영역하기 어렵다. 역사가는 어떤 사건을 설명할 때 그 사건의 일반성보다는 특수성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나의 설명 방식 학생들 역사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쓰시오. 자, 이거는 역사 사건의 그 기원부터 최종 단계까지 발달적 계획을 성상에서 파악함으로써 학생들 인과관계 복합성을 이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학생들 역사의식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런 걸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 나의 설명 방식, 그러니까 이제 앞에 영역적 법칙적 설명 방식 아니 발생적 설명 방식의 문제점을 써라. 설명의 각 단계마다 적절한 법칙을 제시하기 어려워요. 예, 쉽지 않죠. 그래서 거기 파란책이나 녹색책에 남색책 예문들 보면 좀 그 법칙이라는 게 이게 법칙이나 할 정도로 좀 예매하고 좀 억지 같은 그 법칙들을 좀 제시하고 있어요. 예, 이런 것에서 이제 좀 그런 점에 이해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1번 중국 고대사 관련된 문제 볼게요. 자, 이거는 제가 이제 금성문하고 그 당시 봉건제와 관련된 문제, 서주시대에 이 관련된 문제를 내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한의중 동계 내용나 봉건제 관련된 내용, 운주혁명, 그 다음에 이제 자료 B나 이런 것들은 이제 자료 A의 사료 내용 자체는 사료문화 아시아사 그 밑에 있는 설명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문제를 내봤거든요. 자, 그러면 보면 자료 A부터 볼게요. 자, 옛날 무왕께서는 상나라를 정벌하시고, 자, 이걸 이제 중국의 역사 사건 명칭을 쓰시오. 이걸 은주혁명이 나오죠. 은주혁명. 그 은나라에서 이게 상나라죠. 예, 주나로 넘어가는 이런 그 정치 사건을 은주혁명이라고 하고, 이때 혁명이라는 건 우리처럼 뭐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어떤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 혁명이라고 이제 부른 게 아니라 하늘의 명이 바뀌었다. 역성혁명 의미에서 이제 혁명이라는 의미를 붙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과 관련된 통치제도의 실시한 정치적 목적을 쓰시오. 그래갖고 니은을 보면 밝은 덕을 가진 자를 가려 뽑아 주 왕씨의 울타리 만들었다. 이건 봉건제와 관련된 거죠. 그러면 주나라 시대 때 봉건제를 실시한 목적이 뭐냐? 일단 주 왕씨 새로 정복한 영토에 왕씨의 일족과 믿을 수 있는 공신들을 제후로 봉하여 은주교체 어떤 정치 사회적인 어떤 수습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공. 그래서 이제 무왕이 죽은 다음에 선왕이 즉위하죠. 근데 선왕은
어린 나이식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제 권력을 주공이, 섭정인 주공이 이제 했는데, 자, 이 주공이 정치를 좀 잘했기 때문에 그 유교에서 상당히 이상적인 인물로 이제 그려지죠. 디귿이 집권을 할 때, 니귿, 그러니까 이제 봉건제 실시 과정에 일어난 반려 명칭을 쓰시오. 그래서 봉건제를 실시하는 것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가 은나라의 유민들을 잘 통제하기 위한 것도 있거든요. 예. 그래갖고 곳곳에 이제 상감이라 해갖고 그 당시 이제 자신의 그 주왕의 주왕이란다. 그 당시 주공의 이제 동생들 있죠? 주공의 동생들을 이제 배치시키고 은나라 유민들도 이제 예전에 헐족들도 배치시키고 감시를 하기 있어. 그 상감들이 오히려 이걸 바탕 반란을 일으켜놨어. 상감이 아니야. 예. 그래서 요거 이제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물론 이제 이거는 주공에 의해서 진압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전 전공 14조, 이게 춘추 자전이에요. 예. 그다음 의후 축계, 근데 의후 축계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요건 금속문이야. 주공시대 때 금속문이죠. 그 이거는 일종의 약간 뒤에 쓰여진 사료이기 때문에 2차 사료고요. 의호 축계는 금속문 자료이기 때문에 1차 사료적 같은 특징이 갖고 있죠. 이걸 이제 때 교차 검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이거 이제 그 사료를 보는 아시아사에 나왔는데, 자, 일단은 자정전공 4년가, 그 다음에 의후축계가 뭐야? 일치하죠. 그러니까 요 자전전공, 그러니까 춘추 자시전 있는 내용과 의후축계 일치하는 건 춘추 자시전이 나름대로 신빙성이 있다는 거야. 네, 사실로서. 1차 사료와 2차 사료가 뭐냐면 1차잖아요. 그래서 자조 전공 4년가 기존의 문헌에서 언급된 봉건의 장면을 1차 자료인 금문, 그 의축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신뢰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교차 분석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이제 보너스 문제를 이제 또 훑어보죠. 자, 보너스 문제는 이제 1번 보면 거기에 그 관련된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민족과 신민 문제에 관한 태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2차 인터내셔널이나 코미테름의 그 당시 제2차 목적 코미테름의 그런 목에서 2차 대회 때 공포했던 거죠. 2차 대회 때. 그래서 나중에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신간의 형성이라든지 그래서 제1차 국공합작에 영향을 미친 건데, 자, 일단 제1차 사회 명칭을 쓰라고 하면 민족과 식민지 문제에 관한 태제,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사회와 관련된 기관의 명칭은 주로 이제 코미테름, 정확히 제3 인터내셔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중국과 한국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쓰시오. 그래서 중국에는 1차 국공합작에 영향을 줬고요. 그 한국에는 신간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관련된 그 내용도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제 한의중에 잠깐 언급돼 있고, 요 관련된 사료를 이제 어떤 분이 출처를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는 금성교과서가 아니라 제가 말씀 지도서, 금성 지도서에 있는 내용이야. 금성 지도서에 있는 그 내용인데, 이게 09년인지 12년인지 제가 이제 확인을 잘 못하겠어요. 이건 제가 나중에 출처 적어 놓을게요, 거기를. 자, 2번을 보면 다음 미추진 기획의 회의를 다는 별칭을 쓰고 이 회의에 개최된 배경을 쓰시오. 그리고 이 회의에 공포한 내용과 관련된 원칙의 명칭과 내용을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식민지를 죽었다라는 말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어림없는 기만적인 발언이다. 여기에선 그 아시아 아프리카 해역인데 이거에 대한 별칭은 이 별칭이 오히려 더 알려지는데 인도네시아 방둥에서 열렸기 때문에 방둥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사료는 이제 그 당시 인도네시아 대통령이었던 스과르 대통령의 연설문 내용이죠. 자, 그러면 방둥이 개최가 뭐냐? 제3세계와 관련된 거야. 그래서 그 아시아, 아프리카 신생 독립국들의 반식민주의, 비동맹주의, 평화공존을 포괄했다. 그리고 냉전 체제에 편입되지 않는 제3세계를 형성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해에서 공포된, 이해과 관련된 원칙 명칭과 내용을 쓰시오. 그래서 이제 반중회에서 이제 공포된 원칙 평화시공 원칙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 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약간 못 쓸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3개만 쓰라고 했어요. 저도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기본적인 인권과 국제연합 현장 존중, 주권과 영토 보존, 그 다음에 인종 및 국가사회 평등, 내정 불간섭, 그 다음에 강대국의 이익에 위한 집단적 군사 동맹의 불참, 상호 불가침, 평화적인 어떤 방법을 통한 국제 분쟁 해결, 뭐 등등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요거는 이제 그 오스만 투르크가 서양 외국인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특혜를 줬어요. 배려 차원에 줬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특권들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카피툴레이션이라고 해요. 카피툴레이션.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적었는데 카피툴레이션이라는 건 오스만 제국을 비롯한 이슬람 세계 군주가 주로 유럽 각국에 부여됐던 통상의 은혜적인 특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호의 차원에서 베풀었던 건데 항해와 통상, 거주 자유와 안전 보장, 저유대 수출입, 관세 부과, 인두세 면제. 요게 이제 특히 영사재판권 있죠. 영사재판권 특권 보이는데 특히 이제 영사재판권은 우리가 이제 그 불평등 조약의 대표적인 걸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요건 호의 차원에 준 거야. 너희들 이제 문제는 알아서 해라. 밀리터리 제도처럼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영사재판권. 근데 이제 이런 말 있죠. 호의가 지속되면 뭐가 되죠? 권리가 되는 거야. 예. 그래서 나중에 이걸 이제 자기 권리로 생각한 그 서양 열강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갈 때 이 영사재판권이나 이런 것들을 들먹이면서 이제 강요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캐피털 리션 이렇게 좀 쓰시면 되고 이 특권을 주어진 배경과 목적을 두중에 쓰시오. 그럼 오스만 투르크가 왜 이런 것들을 주어줬냐? 왜냐하면 오스만 제국의 국내 경제가 성장하니까 풍부한 물자와 교육을 위해서 찾아온 유럽 상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오스만 정부는 이들은 이제 교육을 통해 재정 확보를 위해서 이런 특권을 줬던 거죠. 자, 그런데 오스만 제국 위에 이 특권이 성격 변화가 있어. 성격 변화가. 그래서 원래는 이제 배려 차원의 준 거야. 은혜적인 특권. 그러니까 강자가 약자에게 주는 어떤 배려 이런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스만 제국의 쇠퇴 이후에 서열과 이 불평등 조약을 정당한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한테 호의를 베푸면 이걸 호의 자체도 생각하지 않고 항상 이걸 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여기 이제 와서 뭐 모의고사 만들고 기출문제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이게 호의가 되니까 처음에 고맙다 하더니 나중에 고맙다는 말도 안 해. 그냥 거기 댓글 보면. 그래서 그 익명 게시판에 보면 조금이라도 글 올려놓고 정보 제공하면 고맙다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뭐 분석집 자료 올려놓거나 그 모의고사 자료 올려놓고 그 다음에 하면 고맙단 말이 몇 명밖에 없어요. 없을 때도 있어. 이런 거 보면 참 잘해줄 필요 있나 그런 생각이 팍팍 들기도 해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이제 내용을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베트남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와 관련 렐러이가 있어. 렐러이는 레왕조를 세웠던 사람이에요. 레왕조. 그래서 레왕조 전에 그 보충전에 있던 쩌낭조가 있죠. 쩌낭조는 이제 원나라층을 물리쳤잖아요. 근데 그 당시 쩌낭조 말기 때 이제 목나라가 명나라 초기 때인데 명나라가 이제 잠깐 베트남을 지배를 했어요. 20년 동안. 그래갖고 이제 이때 베트남에 이제 독립하는 움직임이 나는데 이게 레왕조야. 예. 그래서 이 내왕조가 이제 명나라를 물리치고 그리고 내왕조에 또 기억할 게 뭐냐면 남진 정책을 하죠. 그래서 예전에 쩌낭조 때 참파하고 계속 다툼이 있었죠. 그 남베트남에 있는. 근데 요때 내왕조 때 남진 정책을 통해서 참파를 점령해요. 오늘날 남베트남. 근데 이게 상당히 문화적 의미가 있는데 왜냐면 예전에 북베트남은 상당히 유교적 문화권이에요. 중국의 통치를 받다 보니까. 근데 이제 남부 베트남 같은 경우는 동남아시아 요소가 강했죠. 그래서 이때 이제 내왕조가 남부 베트남을 먹음으로써 동아시아 요소와 동남아시아 요소가 결합되어 독특한 베트남 문화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둘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죠. 5번. 자, 다음 간을 이제 관철시킨 정치 세력과 그들의 주장 내용을 제시하고 이에 반영된 사상을 쓰시오. 자, 유신 종교의 내용은 선택을 제시하고 선택이 제시하고 저작 저축을 하고 백성들 교육에서 해제시키고 교화를 보급시키고 등등이 있는데 자, 요 유신 종교라는 거는 뭐냐? 유신하는 거는 기존의 거를 뒤엎고 새로운 걸 만든다. 그래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걸 관철시킨 정치 세력은 뭐냐면 서경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요때가 이제 인종 때 내용이니까. 그래서 요때 그들이 주장한 내용들은 그 서경천도 사상 주장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 반영된 사상은 풍수지 사상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자, 6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요것은 이제 한번 해석에도 있지만 충무광이 정치도감을 만든 거와 관련된 거죠. 그러면 이제 예전에도 제가 모의고사가 3회 때 냈죠. 이걸 왜 만들었죠? 원인은 그 당시 전민전쟁 사업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죠. 지방간 타막, 그 다음에 정동해성과 원간석기의 전횡과 행정질서 밀란, 이런 거 있는데 요거는 좀 약간 다른 의미에서 이제 접근했네요. 그 외에도 아까 전에 전민 변적 문제 있죠. 백성들과 그 당시 백성들 노비도 만들고 토지 약탈하는 그런 것들과 또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 좀 추가해서 얘기하면요. 자, 방안을 보면 이건 정치도감에서 해결했던 이제 문제 해결 방안을 쓰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당시 정치관 안찰사, 조무사를 파견해서 정치기강을 확립하고요. 도평이사사 기능을 강화시켜 행정체를 정비했다. 좀 약간 제 강론서에서 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거 자체가 문제 나오지는 않겠지만 일단 정치 도감 정도는 외워두세요. 그리고 정치 도감에 참여했던 정치관 중에 하급 정치관들이 오늘날 이제 말하는 신흥사대부와 연결되는 개혁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신흥사대부와 다르게 그를 신흥유신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좀 같이 또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 7번은 다음 사례와 관련해 추진된 개혁 내용과 이를 담당했던 기구의 스시오. 여기 뭐 소금세 나오고 뭐 식까지 나오니까 소금세를 국가 독점해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전매제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소금 전매제 가경법과 관련된 충성왕 때 실시한 그 내용을 쓰시면 되고 그 기간은 의원창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경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험 문제 예전에 한 2번 정도 언급됐기 때문에 독립된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충성왕 때 실시한 그래서 내용 파악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8번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주권의 소재를 이제 관련돼 갖고 주권은 국가의 최고 권력이고 이 주권을 누가 가져야 되냐? 이거는 왕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인데 왕권 신수설의 어떤 대가 장보댕이라는 사람이야. 프랑스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주권 이론을 확립했어요. 주권이라는 개념은 이미 로마법에도 나와요. 근데 이 주권의 소재에 대해서 이제 뒤에 옥신각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주권은 왕에게 있다. 왕이 어떻게 주권을 받냐? 그 왕의 신하부터 부여받다. 왕권 신수설을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주권서 있지만, 이 당시에 이 주권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야. 주권의 소재 부분을. 그래서 이제 이런 정치 체제를 뭐라고 하냐? 이거를 그 당시 절대 왕정 체제 이렇게 보는데 이와 관련돼서 예전 시험문이 나왔죠. 예문도 장보댕 제임스와 관련돼서 이제 시험문이 나왔죠. 제임스 1세 이렇게 사료와 관련돼서 자, 그 다음에 9번을 볼게요. 마지막으로 가는 어떤 사건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위한 논리로치 해석되기도 했다. 자, 이 사건이 무엇인가? 만일 어떠한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기하게 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이들 변경하고 폐기하며 그 다음에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다. 수립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다. 이건 로쿠의 사상이죠. 로쿠의 저항권과 관련된 거, 저항권. 저항권은 이제 뭐와 관련해요? 명예혁명을 정당화시킨 거죠. 예. 그러니까 루크의 저항권을 제시한 이제 루크의 사상은 이 사람이 이제 사회경영에서 이렇게 이제 제시했던 거는 명예혁명 이후죠. 그렇지만 이 이후에 왔지만 이때 이제 이걸 제시함으로써 명예혁명 그 앞에 있는 사건을 정당화시켜주는 역할을 했다. 참고로 루크도 명예혁명에 직접적으로 이제 개입을 했어요. 이 사람도. 예.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좀 쉬운 거예요. 이거는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4차 보너스 문제까지 이제 이렇게 풀어봤고요. 중간중간 제가 이제 오타 있거나 이제 좀 약간 수정사항 있는 부분은 수정해서 올릴게요. 자, 그럼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이제 5차, 6차 이제 모의고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를.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